남인의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가 매주 금요일 시가 깃든 삶으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나 교수는 따뜻한 감성으로 잘난 시가 아니라 좋은 시를 찾아다니는 여성평론가입니다. 그가 소개하는 한 편의 시는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묵화 김종삼 1921만 1983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당연히 흑백이다. 여백도 많다. 채색도 디테일도 빠졌으니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이 간결한 세계에 시인이 그려놓은 것은 단 둘뿐이다. 물 먹는 소 한 마리, 그리고 그 곁에 선 할머니뿐이다. 아니, 틀렸다. 사실 시인이 그려놓은 것은 단 하나다. 소와 할머니는 서로의 부은 발잔등을 통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이름은 적막함이다. 적막함이 좋은 것인가? 예전에는 적막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적막함은 이미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일부이다. 찾아왔거나 언젠가는 찾아올 이 느낌은 채색도 디테일도 필요 없다. 그저 간결하게 적막하기만 한 적막이어서 마치 묵화와도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적막 때문에 작품의 제목은 소와 할머니도 아니고 부은 발잔등도 아니고 묵화가 되었다. 참 짧은 작품이지만 이 시는 많은 생각을 이끌고 온다. 게다가 적막한 당신이라면 이 시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자, 소의 자리에 당신을, 할머니의 자리에 시를 놓고 다시 읽어주시길. 소와 할머니의 관계는 정확히 당신과 시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루 종일 당신은 고단했고 내일도 고단할 것이다. 이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웃고 있는 잘난 누군가의 좋아요 버튼이 아니다. 당신을 위로할 것은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부은 발잔등을 알고 있는 한 줄의 시이다. 기진맥진한 마음을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모를 때는 이렇게 한번 간결한 그림이 되어보자. 우리의 고단에는 적막이 필요하다. 별을 보며 이성선 1941만 2001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걸어가던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헹구어 비치는 이 찬란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아이를 안치고 동요를 불러주면 예쁜 입이 오물오물 따라 부른다. 그렇지만 너무 미안하다.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는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서다. 어느 하늘에 별이 있느냐고 아이는 금방 자라 물어볼 것이다. 도대체 별이 반짝이긴 하느냐고 응당 아이는 물어볼 자격이 있다. 어른은 대답이 궁색하여 난감하다. 난감할 때는 속으로만 아이에게 술과 가난을 설명하기란 더 난감하니까 속으로만 이성선의 이 시를 읊어보리라. 이성선 시인은 맑음에 특화된 시인이다. 맑음 중에 으뜸은 별이니까 이 시인은 별에 특화된 시인이기도 하다. 높고 맑은 것을 즐겨 노래했던 이 시인을 세상에서는 설악의 시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설악산 아래에 살았는데 마치 높은 산이 도시의 욕망 같은 것을 차단해주는 듯이 시를 쓰고 살았다. 하지만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은 줄 모르고 살았을까? 세속적 욕망이 드세질 때 시인은 휘청거리며 밤거리를 걷는다고 썼다. 가진 것 없어 세상에서 홀대받을 때 시인의 마지막 보루는 오직 별빛뿐이었다. 저 별빛에게 부끄럽지 않는 한 시인은 아직 진 것이 아니다. 별만큼 깨끗하지는 못해도 지상에서 가장 덜 더러운 사람이 되겠다. 시인은 마음을 표백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윤동주의 시를 제외한다면 이 작품은 별에 관한 시 중에서 첫손에 꼽힐 만큼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고결하게만 고결을 노래한 시를 읽으면 초라함은 위로받고 욕망은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다. 어느 쪽이든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밤을 지내기에 이 시는 더없이 적절할 것이다. 꽃씨와 도둑. 꽃씨와 도둑 피천득 1910만 2007.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구나. 방에는 책들만 있구나.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피천득은 수필가로 유명하다. 그의 수필집 제목은 인연인데 이 책은 수필계의 고전이자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다. 왜 그렇게 많이들 읽었을까? 피천득의 수필집에는 가난하지만 유복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란 것이 대단히 거창하지도 않다. 요약하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가 피천득이 강조하는 삶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참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천득의 수필집은 계속 읽힐 것이다. 수필가일 뿐이랴. 수필집을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피천득은 선구적으로 딸 바보 아빠였으며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여기 꽃씨와 도둑은 시인 피천득의 재능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오늘의 소득은 수필가 피천득이 시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이 아니다. 수필에서 만난 비밀을 시에서도 이렇게 다른 듯 같게 읽게 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자. 자, 시에는 우선 마당이 있는 집이 있다.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다. 마당과 꽃은 고즈넉한 분위기, 마루에 앉아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을 암시해준다. 이제 눈을 돌려 방 안을 보자. 방 안에는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만 있다. 책이 있는 방과 책들만 있는 방은 몹시 다르다. 책들만 있다는 말은 이 집의 주인이 책만 읽으며 살아왔다는 점을 암시한다. 집의 주인은 시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집과 주인은 책과 동행하는 행복한 고독을 알고 있다. 그는 다시 꽃을 바라본다. 곧 씨앗을 받을 계절이 올 것이다. 그때 다시 와서 꽃씨를 받겠다고 다짐한다. 아주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 시는 마당과 책이 있는 삶을 배경에 깔고 있다. 더없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여기 돈 냄새 따위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책과 꽃의 세계는 우리와 매우 멀다. 먼 것을 시가 왜 모를까? 아주 멀기에 가깝고 싶다고 시가 말한다. 더불어 시를 읽으며 우리의 마음도 가깝고 싶다고 말한다. 밤을 지내기에 이 시는 더없이 적절할 것이다. 소녀상. 소녀상 송영택 1933. 이 밤은 나뭇잎이 지는 밤이다. 생각할수록 다가오는 소리는 내가 오는 소리다. 언덕길을 내려오는 소리다. 지금은 울어서는 안 된다. 다시 가만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다. 별이 나를 내려다보듯 내가 별을 마주서면 잎이 진다, 나뭇잎이 진다. 멀리에서 또 가까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름이 끝나간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누구든 직감하고 있다. 직감할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 가을은 서둘러 와서 우리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줄 것이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줄 것이고 차분하고 고독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송영택 시인의 소녀상은 그런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기에 더없이 적절한 작품이다. 시를 보자. 낙엽이 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을이 무르익었다. 게다가 가을 더하기 홀로 있는 밤이라니 이런 시간은 가을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별 아래, 낙엽 아래 누군가가 너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더해져서 고적하기 짝이 없는 진정한 가을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를 쓴 송영택 시인은 1930년대에 출생한 시인이다. 그는 가을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시인인 릴케의 가장 훌륭한 번역가이기도 하다. 송 시인은 평생 시를 썼고 단 한 권의 시집만 냈다고 한다. 여러모로 독특한 이력이 아닐 수 없다. 시인은 총 6편의 소녀상을 썼는데 여기 실린 작품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다.
소녀상을 창작할 때 시인은 가을의 노래가 되라고 만들었을 것이다. 가을의 노래로 썼으니 가을의 노래로 소개했지만 자꾸만 가을보다는 한 소녀상의 노래로 읽히는 것은 시인의 탓이 아니라 시대의 탓이다. 울고 싶은데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고 있는 어린 소녀의 동상을 우리는 무척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가을에는 그 소녀들을 다시 생각하기를 이 시는 또 다른 독해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어머니. 어머니 오세영 1942. 나의 7살적 어머니는 하얀 목련꽃이셨다. 눈부신 봄 한낮 적막하게 빈집을 지키는 나의 14살적 어머니는 연분홍 봉선화 꽃이셨다. 저무는 여름 하오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나의 21살적 어머니는 노란 국화꽃이셨다. 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 등불을 켜드는 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 나의 29살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 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 사모곡이라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작자를 알 수 없는 고려의 노래라고 나온다. 다시 말해 사모곡은 특정 노래의 제목인 셈이다. 하지만 사모곡이라는 말의 주인은 고려 때 불리던 그 노래 하나만이 아니다. 생각할 사의 어머니 모, 즉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는 다 사모곡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어머니를 기리는 시는 퍽 많기도 하다. 시인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모든 자식에게 어머니는 가장 절대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모곡 중에서도 오세영 시인의 시를 골랐다. 시는 독자를 울려야지 제가 울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사모곡은 우는 시가 되기 쉬운데 이 시는 울지 않는다. 대신 한 아들의 전생애에 걸쳐 있는 어머니의 의미를 잔잔하고 아름답게 펼쳐놓았다. 시인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모르고 자랐다. 그 어머니의 삶은 오죽 팍팍했으랴. 아이의 눈에도 어머니는 외롭고 시렸는가 보다. 그는 7살적 어머니를 하얀 목련꽃으로 기억했다. 어머니는 한때 눈물 짓는 봉선화였다가 아들의 곁을 지키는 국화꽃이기도 했다. 꽃으로 기억되는 어머니는 복되어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어 하늘의 별과 바람이 되셨다. 봄의 목련 어머니, 여름의 봉선화 어머니, 가을의 국화꽃 어머니는 사라졌을까? 아들은 어머니가 마음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말한다. 잃고도 잃지 않았다고 쓰는 이 마음이 잃었으나 잃지 않아지는 그 마음이 참으로 절절하다. 절절함은 시인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든 그것을 알거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직 상실의 절절함에 닿지 않은 자식이라면 어머니를 한 번 더 안아드리라. 이 시가 말하는 듯하다. 소릉조 70년 추석에 소릉조 70년 추석에 천상병 1930만 1993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젖은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천상병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되는 시 귀천으로 유명하다. 더불어 사람들을 만나면 소주 사 먹게 100원만 달라고 졸랐다는 일화도 유명해서 천상병 시인하면 천진함과 어눌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천상병은 서울대 상과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똑똑하고 전도유망한 사람이었다.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일본어는 물론 미국 통역관을 맡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1967년 옥살이와 고문을 겪으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1971년에는 거리의 행여병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소릉조라는 작품은 바로 그 즈음 시인이 아픈 몸과 마음으로 여기저기 떠돌 때의 것이다. 몸은 상하고 집도 돈도 없는데 추석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야지. 시인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이 시에서 말하는 고향은 경남 창원의 진북이다.
그곳에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니 보러 가야 하는데 갈 길이 없다. 여비가 없는 탓에 형제도 만날 수 없다. 이때 가난은 서러움이 되고 외로움은 배가 된다. 이때 시인은 막막해하며 두보를 떠올린다. 한평생 객지를 떠돌며 시를 썼던 두보의 호가 소릉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보처럼 외롭고 가난한 마음이라 해서 제목을 소릉조로 붙였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난한 추석의 노래인 셈이다. 추석의 풍성함이 가을 햇살 같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석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상병의 소릉조를 읽는다. 45년 전의 외롭고 슬픈 추석과 오늘의 외롭고 슬픈 추석을 잊지 않기 위해 70년 추석에라는 부제를 읽는다.